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네. 이번 주말도 잘 보내셨죠? 별일 없이 편안하게 재밌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말에 날씨도 선선하고 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좀 했습니다. 저는 참 걷는 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왜 이렇게 좋은 걸 어릴 때는 찾아서 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네, 후회가 돼요. 근데 뭐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걸으려고요. 대략 한 1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많이 걸으면 되죠. 많이 쉬면 되죠. 그죠? 저는 그게 힐링인 것 같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쉴 수 있는. 보통 쉬는 거 하면은 좀 누워있거나 누워서 막 유튜브 보거나 그냥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뭐 그런 거를 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움직이면서 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걷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걷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면서 힐링하셨나요? 뭐 하면서 오늘 좀 쉬었나요? 일요일인데, 그죠? 나는 힐링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래? 나는 뭘 할 때 힐링이 되지? 내가 힐링이 되는 순간이 있나? 난 쉴 때 뭐 하지? 하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때 혹여나 잠깐만, 나는 내가 뭘 할 때 힐링이 되는지, 뭘 할 때 진짜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좋아하는 걸 잘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저처럼 지금부터라도 좀 스스로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떨 때 정말 쉬고 있다고 느끼는지, 힐링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좀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주변의 것들을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 자신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니 먹고 살기 바빠서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그죠?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늘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나를 위로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나를 좀 평화롭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떠올리는 일은 참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런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여행을 가거나 외출을 해도 결국은 휴식을 취하러, 잠을 자러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근데 그렇게 돌아온 집이 좀 막 난장판이고 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막 누울 자리도 없고 냄새 나고 막 그러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그쵸? 어쩌면 나 자신을 돌보고 또 나의 힐링에 좀 꾸준히 신경 쓰는 건 내가 그렇게 어디보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나의 집을 청소하고 보살피는 일과 그 일과 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좋았다가도 금방 나빠지기도 하고 나빴다가도 어느새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죠? 방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내비두면 막 정신없이 어지러져 있고 그러다가도 치우면 또 깨끗해지고. 닮았다라고 생각하면 보살피고 싶어질 거예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의 방의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가 좀 닮았다.
그럼 내가 좀 관리를 하면은 좀 좋아질 수는 있겠구나.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좋았다가 나빠지는 감정 같은 것들을 그냥 인정한다.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인정해 라고 말한다고 해도 뭐랄까 좀 안 좋은 기분이 길게 이어지면 좀 힘들어져요. 지치죠. 그래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고 해도 그 나쁜 기분으로 사는 그 순간들만큼은 참 지칠 거예요. 어서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고 좀 언제 오나 싶기도 하고 그죠. 그래요. 그때 뭐 가만히 있어도 기분은 자꾸 변하는 거니까 좋은 기분은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요, 그런 순간에 좀 내 몸이 좋아하는 거, 내 정신이 좋아하는 거, 내가 힐링 받았던 거, 그걸 평소에 좀 기억해두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 그때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라도 할 거예요. 좀 긍정적인 감정이 집을 잘 찾아올 수 있게 마중을 나가겠죠. 이건 참 미묘해요. 억지로 기분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닌데 또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닌? 뭐 기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막 지금 기분 진짜 안 좋은데 막 좋게 바꾸고 싶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죠. 근데 좀 미묘하게 노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좀 빠르지 않게 천천히 가자. 가자. 약간 이런 마음. 그래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좀 떠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자신만의 휴식처 하나쯤은 기억하고 힘들 때 그리고 지칠 때 종종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내가 재밌게 살아가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위로의 책이라는 매트 헤이그 작가님의 책입니다. 혹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 아시나요? 그 핫했던 책 같은데 저는 아직 사놓고 다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앞에 조금 읽어봤던 것 같은데 읽을 책들이 너무 많아서 아직 못 읽었어요. 네. 근데요, 이 책을 보고 나서 그 책이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작가님은 참 생각이 깊으신 분 같다. 고통 속에 계셨음에도 그래도 거기서 빛을 보신 분이구나. 작은 빛이지만 그게 참 위로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매트 헤이그 작가님이 전달해주고 싶었던 그 책의 느낌을, 글의 느낌을 제가 좀 잘 전달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띠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옛날에 이기주 작가님이 쓰신 언어의 온도란 책에 보면요,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기주 작가님이 한 번은 지하철을 탔는데 좌석 맞은편에 할머니와 손자가 앉아 있었대요. 손자처럼 보이는 아이가 꽤 아파 보였는데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에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열이 있네. 얼른 집에 가서 약 먹고 자자. 그때 손자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저자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나이가 들면 뭐 자연스럽게 알게 돼 라거나 할머니니까 다 알지 라고 대답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저는 어쩐지 이 책을 보면서 헤이그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이기주 작가님의 그 에피소드가 떠올랐어요.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헤이그 작가님은요,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독한 우울증을 겪었었다고, 공황 발작도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이죠. 아마도 제가 그의 조언을 쉽게 흘려버리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조금 더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었던 이유는, 지하철에서 손자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그렇게 이야기했던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닐까 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위로가 되고 더 가슴에 와닿았나 봐요. 위로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를 격려해주는 말, 멋진 문장 같은 것도 솔직함이 짙게 배어있는 침묵에 비할 바가 못 되죠. 더 위로를 받는 순간은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100%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는 걸 내가 그대로 느낄 때보다, 그때보다 위로가 되는 건 없어요. 정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진심이 짙게 배어있는 글, 이 글을 읽고 부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 읽으면서 꼭 읽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정리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좋을 겁니다. 그래,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랄게요. 나쁜 경험 쓰기.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나쁜 경험을 글로 쓰면 기분이 더 나빠지나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알지만 내 대답은 확실히 그렇지 않다이다. 나는 이 사실을 몇 년 전에 알게 됐다.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많이 아프고 말도 거의 할 수 없을 때, 그때 느끼는 것을 글로 적었다. 어느 날은 보이지 않는 무게라고 썼다. 또 어떤 날은 머리를 쥐어뜯어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싶다 라고 적었다. 더 암울하고 끔찍한 말도 많았다. 하지만 어둠을 적는다고 어두운 기분이 들진 않았다. 이미 어둠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글로 적으니까 어둠이 안에서 하나는 밖으로 나왔다. 요즘은 가끔 내가 원하는 걸 적는다. 이때 중요한 건 솔직함이다. 잔인할 정도로, 굴욕적일 정도로 솔직해져야 한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나는 식스팩을 갖고 싶다라고 쓴다고 해보자. 종이에 글로 적는 순간 자동으로 뭔가 깨달을 것이다. 식스팩이 있으면 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 갈망이 약해지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쨌든 원하는 것을 적은 후 딱 한마디로 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그것은 바로 왜다. 왜 나는 식스팩을 갖고 싶지? 여기에 완전 솔직하게 답해보자. 멋져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또 묻는다. 왜 멋져 보이고 싶은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한참 동안 들여다보면 사실 완전 솔직하지 않은 답이라는 걸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다시 답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끈질긴 소크라테스처럼 또 물어본다. 사람들에게 왜 잘 보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으니까. 왜 어울리고 싶은데? 이렇게 터널과 같은 왜를 거치고 또 거치면 마침내 깨달음의 빛에 이른다. 그 깨달음은 사실 원하는 건 식스팩이 아니라는 것일 수도 있다. 몸매하고는 상관없고 건강이나 힘, 체력과도 상관없을지도 모른다. 자신은 완전히 다른 것. 식스팩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글쓰기는 보는 것과 같다. 자신의 불안감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방법이다. 의구심과 꿈에 비추어 그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다. 밝은 진실의 빛은 모든 걱정의 웅덩이를 없앨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는 고요함이 좋다. 느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파란 하늘, 맑은 공기를 들여마시는 것, 혼잡한 도로에 울려 퍼지는 새소리, 씩씩하게 피어난 봄꽃. 예전에는 고요한 땅이 꼭 죽은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더 큰 생명력이 느껴진다. 몸을 기울이면 지구의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다. 안다는 건 도움이 된다. 적을 알라. 중국의 고대 병법서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수세기가 지나서까지도 가슴에 와닿는 조언을 한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조언이 시대를 초월하는 이유는 단지 전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울증, 신체적인 질병, 기후변화의 본질, 사회의 부당한 것들을 물리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말들이다. 마주한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큰 시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아마존 열대우림에 홀로 남겨졌을 때 평범한 사람이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마주한 위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율리안의 케프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지식이 있었다. 17살이었던 1971년 크리스마스 이브, 케프케가 탄 비행기가 폭풍우를 만나 페루 상공에서 추락했다. 그녀는 좌석에 묶인 채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녀의 어머니를 비롯해 나머지 승객 91명은 전부 사망하고 쾌프케만이 살아남았다. 그녀는 열대우림으로 추락한 비행기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쾌프케는 심하게 다친 데다 큰 충격에 빠졌다. 쇄골이 부러지고 다리에 깊은 상처가 났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엄습했다. 다른 이들의 시체를 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마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잔해 속에서 식량을 발견하고 마을을 찾아 나섰다. 쾌프케는 열대우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동식물학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덕분이었다. 추락사고 전에는 부모님과 페루 열대우림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1년 넘게 생활한 적도 있었다. 훗날 그녀는 말했다. 지식으로 무장했기에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열대우림이 자신에게 녹색 지옥이 아닐 수 있었다고. 예를 들어보면 그녀는 뱀이 마른 잎처럼 위장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여러 다양한
새소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물을 찾으려면 어떤 지형을 눈여겨봐야 하는지도 알았기 때문에 개울을 찾을 수 있었다. 흐르는 물을 따라가면 결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나올 거란 것도 예전에 아버지가 알려주었다. 쾌프케가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라는 책에서 말하듯 그녀는 시체를 파먹는 독수리들을 지나쳐야 했고 뱀, 모기, 독거미의 위협도 끊이지 않았다. 상처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뜨거운 태양도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항상 지식의 도움을 받았다. 정글의 뱀, 거미, 독을 가진 식물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물길로 이동했다. 피라니아가 얕은 물에서 헤엄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주로 개울 한가운데에 머물렀다. 악어와 마주칠 위험도 있었지만 그녀는 뱀과 달리 악어는 거의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걸었고 상처로 인한 통증은 심해져만 갔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다. 기진맥진하고 정신마저 몽롱해졌다. 하지만 언젠가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그녀에게 강한 의지를 심어줬다. 뭔가를 이루겠다고 결심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돼. 율리안에. 정글에서 계속 길을 찾던 그녀는 결국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을 따라가자 버려진 오두막이 나왔고 밖에 휘발유 1리터가 있었다. 그녀는 감염이 심한 상처를 휘발유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휘발유로 상처를 치료했다. 11일째 되는 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글에 사는 사람들이 그녀를 발견해 배를 타고 문명사회로 데려가 주었다. 구조된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와 재회했다. 쾌프케의 이야기는 베르너 헤어초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희망의 날개의 소재가 됐다. 사실 헤어초크 감독도 그 추락한 비행기를 탈 뻔한 사연이 있었다. 율리안에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해 부모님의 뒤를 이어 동식물학자가 되었다. 그녀는 현재 독일 뮌헨에 있는 바이에른 주립동물학센터에 사서로 일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아마존 한가운데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복잡한 열대우림과 같은 삶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그곳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무지나 부정에 가로막히지 말고 의식으로 무장한 채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바라보고 덤불 속의 뱀을 알아차려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춰야 한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서둘러야 한다고 느낀다. 실제로 결단력 있다 라는 말은 신속하다의 동의어로 사용되곤 한다. 하지만 교차로에 섰을 때는 잠시 멈춰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지도를 확인하는 것이 더 낫다. 어차피 잘못된 방향이라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 진전이 없을 테니까. 강은 어디에나 흐른다. 사람들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일의 흐름, 음악의 흐름, 요가의 흐름, 삶의 흐름. 스트레스가 심하면 흐름에 따르라 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무슨 뜻일까? 한 사람의 영적 발견을 이야기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다르타에는 강은 어디에나 있다 라는 말이 나온다. 이 소설은 실제로 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인공 시타르타의 목표는 영적 영감을 주는 강가에 사는 것이다. 강은 그에게 수용과 영성을 가르쳐준다. 자살 직전 깊은 잠에 빠진 그는 부드러운 강물 소리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한 영성을 발견한다. 이후 강은 그에게 시간은 환상이고 모든 문제와 고통은 더 큰 자연과의 관계 중 일부일 뿐이란 가르침을 준다. 어떤 사건이든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더 큰 전체의 일부이며 오직 전체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게 있어 삶의 흐름이란 사물을 더 큰 무언가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물의 분자를 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하면 괴로울 때 위로가 된다. 고통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여 주길 요구한다. 하지만 모든 순간은 전체의 일부분이다. 강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삶의 각 순간은 한 번의 붓질이다. 그림은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아름답다. 나는 한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모든 게 끝나길 바랬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니 그 고통은 빛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삶의 흐름. 현재 나의 우울증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 문은 절대 완전히 닫히지 않고 항상 약간 열려 있다. 가끔 유령처럼 가까이 있는 게 느껴진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진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예전에 나는 뭐든지 둘 중 하나라는 어두운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믿음은 무척이나 위험하다. 조금이나마 우울감이 느껴지면 다시 아팠던 시절로 돌아갈 거란 생각에 불안하고 또 우울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말은 시가 된다. 아프다고 믿으면 진짜 아프게 된다. 건강, 특히 정신건강은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다. 경증에서 중증 질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름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확실하게 정의하고 이름표를 붙이기가 어렵다. 게다가 정신건강은 한 번에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살아있는 한 계속 돌봐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불편해지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기도 한다. 나쁜 감정과 기억이 또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편해지지만 돌아오더라도 그 순간뿐이고 변화무쌍한 본질을 알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삶의 흐름을 거스르면 저항을 계속 만난다. 하지만 생각이 그저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불확실하지만 자유로운 강이 만들어진다. 물속으로 뛰어들기.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우리는 과거에서 살지 않는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1년의 현재만 있을 뿐. 현재가 계속 이어진다.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명상법과 온라인 웹사이트가 넘쳐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에밀리 디킨스는 영원은 현재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현재에 머문다.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거나 과거를 애도할 때도 우리는 현재를 산다. 기억하거나 꿈꾸는 일은
오직 현재의 도구를 이용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오늘만이 존재한다. 어제도 내일도 모두 오늘이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건 물론 다른 것도 의미한다.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는 것.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초조해하거나 엄지가 아프도록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지 않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건 말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모든 파도에 뛰어들어 모든 순간 속에서 영혼을 찾는 것이다. 솔직히 조금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순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매 순간을 심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오히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부담만 보탤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경험상 모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는 것과 가장 가까웠던 경험은 자살 충동이 들 만큼 우울증이 심했을 때였다. 현재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피로감을 줄 정도로 선명하게 느껴졌다. 모든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시간의 파도로 뛰어들 때마다 익사할 것만 같았다. 물에 잠겨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순간에서 나갈 수 있다면, 그 순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무신경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나은 미래로 달려가거나 과거로 도망치거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현재에 머물러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필요하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완전주의자란 사실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다. 끝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처럼 가만히 앉아 그냥 존재하지 못한다. 답장 없는 이메일, 미납 청구서, 달성되지 않은 목표.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존재하고만 있을 수 있을까? 성취하기 가장 어려운 꿈은 이루지 못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꿈이다.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 불안전 속에서 완전해지는 것. 기억과 야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사람 또는 가상의 자아와 비교하지 않는 것. 아무런 목적 없이 자유롭게 순간을 그저 맞이하는 것이다. 진정한 미덕. 불완전함은 인간적이다. 결함이 있다는 건 완전히 인간적인 일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장소, 살아온 환경에 대한 편견이나 불확실한 생각이 자리한다는 건 지극히 인간적이다. 사람은 끔찍한 동시에 기적 같은 존재이다. 탁월하고 선하기도 하지만 끔찍할 정도로 엉망진창이기도 하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으로 본다면 결코 스스로 변할 용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변화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마야 안젤로는 용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말했다. 용기 없이는 그 어떤 미덕도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기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 꼭 필요하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결점을 솔직히 인정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다. 성장하려면 열린 빛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함으로써 우월한 기분을 느끼면
절대로 용기의 미덕을 갖출 수 없다. 진정한 미덕은 내면의 결함과 갈망을 들여다보고 자기 잘못과 모순을 바로잡을 때 얻을 수 있다. 미덕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무는 나무. 완벽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사물의 이상적인 형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상적인 사랑,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정부, 이상적인 모양. 완벽한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자연에는 완벽한 정사각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는 사각형의 이상적인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완벽한 형태를 추상적인 영역에서 빼내어 최대한 재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정과 교육, 정의의 완벽한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야 친구, 교사, 판사가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좋은 말들이다. 플라톤은 철학자이자 레슬링 선수였으니 나는 그의 이론에 토를 달 생각은 없다. 하지만 넉넉한 통장 잔고와 개인 트레이너가 있어야 완벽함에 이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어도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인데 플라톤의 세계에서처럼 완벽해질 수 있다고 믿으면 더 끔찍한 기분이 들 테니까. 내가 플라톤의 주장에 토를 달고 싸움을 걸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느슨하고 현실적으로 삶에 접근했다. 그는 본질적인 형태를 추상적인 세계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본질적인 형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나무는 이상적인 나무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무는 나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다. 우리는 절대 추상적이고 완벽한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 그것은 닿을 수 없는 무지개와 같다.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 위안을 찾는 편이 훨씬 낫다. 나무는 나무의 본질적인 형태로 바라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도 않고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이상에 닿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고 가꿔야 한다. 가진 것을 보라. 이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머물러라. 완벽하지 않은 사각형, 못난이 나무가 되어라. 진짜 내가 되어라.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 것. 아이에게 쓸모없다고 말하면 아이는 정말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에게 쓸모없다고 말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세상 모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믿는다면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게끔 행동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조건 좋다와 나쁘다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친절이 필요하다. 부분적인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노예 철학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는 에픽테토스다.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고대 로마에 살았던 스토아학자였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달리 황제가 아니었고 그의 삶은 황제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그는 힘든 삶을 살았다. 거의 2000년 전 노예로 태어났고 이름 자체도 획득한 이란 뜻이었다. 젊은 시절 내내 노예였으나 그는 스토아 철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있었는데 아마도 주인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던 듯하다. 어쨌든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육체적 고통 속에서 보냈다. 이유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에픽테토스는 결국 자유인이 되었고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매우 검소했다. 재산이나 가족도 없이 인생의 대부분을 혼자 살았다. 기록에 따르면 노련의 친구 아이를 입양해 한 여성과 함께 키웠다고 하지만 그 여성과 결혼한 사이였는지는 알 수 없다. 에픽테토스는 어떤 면에서 매우 현대적인 철학자였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라는 그의 말이 그의 세계관을 잘 요약해준다. 그의 철학은 전쟁 포로부터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까지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인지행동 치료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의 치료법은 에픽테토스의 이 말에 영향을 받았다.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장애물이다. 에픽테토스는 행복을 외적인 것에만 의존하면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포기하고 소득, 관계, 가족을 원하는 마음, 람보르기니, 복권 당첨, 소셜미디어에서의 인기 등 수많은 외부 요인에 행복을 맡기게 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을 중요시할수록 통제를 잃게 된다. 물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조차도 그 영향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이 당첨자의 행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너무도 깊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으로 안심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나 슬픔, 억압 상태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고통, 상실, 슬픔, 죽음처럼 삶의 가장 큰 사건들일지라도 에픽테토스는 죽음으로 도망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도망칠 수는 있다 라고 말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반응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나에게 휴식 시간을 주자.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도 잘 알고 있다. 5분 동안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라벤더 향초를 피워놓고 여유롭게 목욕을 즐기면 트라우마를 잠재울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나는 그동안 깨달았다. 호흡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스트레스 수준을 빠르게 알려주는 지표는 없다는 걸. 호흡은 우리의 기분 측정기 같은 것이다. 예전에 난 공황 발작에 시달릴 때면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마치 숨을 들이쉴 틈조차 없는 것처럼 순식간에 숨이 차고 헐떡거렸다. 이제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침대에 누워서 배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한다. 그러다 겁에 질린 동물처럼 배가 떨리는 순간이 오면 알게 된다. 한 걸음 물러나
긴장을 풀어줘야 할 때라는 걸.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건 효과가 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다. 천천히 숨을 쉬면 시끄럽게 반복되는 유튜브 영상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짜증나는 마음속 목소리들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은 것도, 줌 회의를 망친 것도 갑자기 다 괜찮아진다. 나 자신이 고요해지는 게 느껴지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호흡하다 보면 자존감 속으로 들어간다. 나에게 잠시 휴식의 시간을 준다. 자신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다. 누워서 할 땐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팔을 옆으로 내리고 발은 조금 벌린다. 앉아서 할 땐 팔을 의자에 얹고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린다. 그 상태로 부드럽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5가지 센다. 숫자를 세고 있으면 무아지경 상태처럼 몰입하게 되어 긴장이 더 잘 풀린다. 보통은 1분 이상 한다. 가능하다면 5분 이상 해보라. 더 오래 해도 괜찮다. 처음에는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의 바쁜 뇌는 절대 속도가 느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해보면 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은 여기에 있다. 당신은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 머무는 것이다. 숨 쉬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므로 호흡을 의식하는 건 삶을 의식한다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가장 단순한 진실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의 세계를 초월해 달콤한 위로가 있는 존재의 세계에 잠시 머무를 수 있다.